네, 경제를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거의 우리 돈으로 9조 원 정도 반도체 보조금 받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게 뭐 액수는 크다 해도 마냥 좋아해야만 하는 건지 분명히 뭔가 대가가 딸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의미를 파악하자면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미국에 투자해라. 그것도 그냥 투자가 아니라 신규 기술을 투자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영화에 많이 대사가 밈으로 유행이 됐었죠. 그러면 살려줄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돈으로 이제는 삼성전자는 9조 원 정도, 8조 9천억 원을 이제 투자하는데 삼성전자는 그 얼마를 실제적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9조 원 정도를 받으면 한 62조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미국 쪽에다가.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 투자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9조 받고 한 62조 원 투자하니까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은 미치는 장사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는 자국 내 투자가 간절했고 그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는 어느 정도 화답을 해줄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는 보조금을 투입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는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규모로 보면은 한 세 번째 정도 규모고 첫 번째는 인텔을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줬습니다. 그게 한 11조 원 정도 인텔 쪽으로 줬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또 TSMC, 그러니까 대만 기업이죠. 여기에다가는 한 9조 1천억 원 정도 줬어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 8조 9천억 원 정도 지원을 한 건데 이 보조금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뭐 3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뭐 수익률이라든지 사실상 이런 본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대비 투입률을 본다 그러면은 한 그래도 미치는 장사는 아니다. TSMC만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의미를 좀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구조를 받고 이에 화답해서 미국 투자를 삼성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 확대하기로 한 액수가 62조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23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되겠지. 그렇죠. 테일러 공장이 지금 딱 세워지고 있는데 지금 한 23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 계획으로 잡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9조 원 정도를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화답을 해야 됩니다. 뭔가 제스처를 취해서 40조를 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화답을 했던 것이 그럼 여기에다가 공장을 더 짓겠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공장은 더 짓고 R&D 센터도 더 짓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생산 시설에 이제는 최신 반도체 시설을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4나노, 2나노급의 이제 반도체를 짓는 거죠. 근데 R&D 시설까지 짓고 이게 더 지어서 한 62조 원까지. 그러니까 기존보단 정말로 한 2배 이상 더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화답을 했고요. 실제 지금 뭐 테일러시 같은 경우에는 뭐 난리가 났죠. 뭐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뭐 환영을 넘어서 거의 열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한테. 아니, 막대한 자금을 거기에 투자하는데 그 안 좋아할 지역은 없겠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 대한 굉장한 우호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테일러시 그러니까 이 테일러 공장에다가 막대한 자금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세울 계획인데 삼성이 9조 원 받았으면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받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관심사예요, 사실상. 왜냐하면은 사실 인디애나주에 이제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게 이번이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첫 이미지다 보니까 과연 뭐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줄지는 아마 비율에 따라서 공평하게 아마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남다른다는 게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짓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일러시에서 지금 환영한다 그랬잖아요. 그 왜 텍사스주에서 환영하느냐?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가 거의 지금 건설 인력만 하더라도 한 2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SK하이닉스가 신규 공장 또 짓잖아요, 미국에. 그 엄청난 또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연 이번에 삼성전자가 신규 반도체, 그러니까 새로운 반도체, 최신 반도체를 어느 정도 물량을 미국에서 만들지가 그게 더 지금은 또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반도체 유치하기 위한 자국에 유치하는 게 모든 반도체 공급망 우리가 다 손에 줄 거야. 유출시키지 않을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신 그 기술을 거기서 생산하라 이런 거라면 우리도 약간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기술 다 빼가는 거 아니 이런 의심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또 방어나 그런 걸 해야 되죠, 준비를? 러먼더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9조 원 주고 삼성전자 쪽으로 그다음에 삼성전자 화답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을 했냐면 이런 얘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의 성공이다.
한마디로 미국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다.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가 재선까지도 연결되다 보니까 그만큼 빅 이슈고 사실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인코리아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사실상 인 아메리칸이 사실상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이 이제 평택 공장에 수많은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평택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지금. 그 정도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은 국내 투자를 좀 더 늘려주기를 좀 희망해 보겠고 실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해서 나서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법 만들어 갔고요. 일단은 첫 첨단 시설을 지어라.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20%를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목표예요. 그래서 인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다 끌어들이고 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오늘 짚어볼 내용이 지금 중동 지역이 상당히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그럼 현재 세계 증시 상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그 이란이 이제는 미사일을 쏘고 보복을 했을 때 이미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렇게 코인 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거든요. 지금 뭐 뉴욕 3대 지수 다 떨어졌습니다. 뭐 나스닥 지수도 1.79%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 마찬가지고 다우 지수도 0.65% 떨어졌는데 3대 지수 다 폭락을 했어요, 사실상. 그러면서 공포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고 사실 이게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떨어지느냐 본다 그러면 이미 미사는 쌌잖아요. 근데 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느냐?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설지 몰라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 투자 자산 쪽으로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만약에 쏜다 그러면요. 이제 불확실성이 끝나면은 이 이슈는 끝나는 건데 아직도 지금 이게 진행 중이다 보니까 뭐 이제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키는 또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로 이제 또 보복에 나설지 이런 점들이 좀 관심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유 거기 국민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아유. 그 3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어요. 이거는 왜 중요한 거고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수가 높아졌다. 다시 한번 상승했다는 얘기는 경기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죽다 보니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수밖에 없고요. 금리를 내릴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유가 사라지다 보니까 투자 자산 쪽으로 이거에 또 지수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미국에서 이제 금리 내려서 어느 정도 예상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소매 판매 지수가 오히려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이제는 내리는 거는 더 후퇴되겠구나. 와 언제까지 내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6월 물 건너갔고요. 이제 6월에 지금 6월은 동결 확률이 80%예요. 거의 이제 동결이고 7월도 동결. 빠르면 9월에 금리 인하 단행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9, 11월, 12월 이렇게 3번 남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연준에서 얘기했던 것이 연내 3번 금리 내리겠다는 건데 그럼 9, 11월, 12월 매번 내려야 되네 그럼? 매번 내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야 연내 3번 힘든 거 아니야? 2번 바뀌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 자산 쪽으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불확실성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환율 어떻게 합니까? 환율이 지금 1,400원 장중 돌파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국가를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정말로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9월 안에 큰 일이 안 일어날 거란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랬어요. 변수가 없는 한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런데 변수가 딱 생긴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변수라는 게. 이 변수도 전쟁이라는 또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고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 게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은 결국에는 서민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 없으신 분들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물가가 또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 힘든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을까 좀 불안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환율 언급해 주셨는데 환율이 만약에 계속해서 오르면 외환 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까지도 오르게 될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순서가 그래요. 구두 경고를 합니다. 구두로 먼저 환율 이렇게 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안 먹히면은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프레드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미세 조정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인트를 보고 있는 게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는 워싱턴 DC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재무장관 한미일 하잖아요. 여기에서 과연 어떤 제스처가 나올까? 한미일 재무장관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할까? 그 다음부터 아마
스무드 오퍼레이팅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미세 조정이 아마 그때부터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은 저는 뭐 정부의 개입이 분명히 만약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1,400원 뚫고 계속적으로 오른다 그러면 아마 미세 조정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물가는 그럼 어떻게 해요? 물가? 제가 제일 걱정이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너무 치솟고 있어갖고 그 유가가 지금 터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지금 $80 돌파했고요. 브렌트유도 $90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높아지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들은 뭐 물건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지금 휘발유값 아시잖아요. 디젤도 곧 오르거든요, 계속.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물가를 자극하죠. 물가 자극하면은 계속적으로 오를 거 아닙니까? 그 금리 안 떨어뜨리죠. 금리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차트에 나왔지만은 미국에서 절대 금리 안 떨어뜨리면 우리나라는 못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지금 갭차가 2%포인트 정도 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게 조정되지 않으면, 잡히지 않으면 금리가 안 내려갑니다. 그럼 금리 안 내려간다는 얘기는 긴축 상태에서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민들, 소상공인분들 너무 힘든데 이 상태가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소상공인분들은 폐업하겠다고 난립니다.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정도로 가고 있는데 금리가 안 내리고 더 긴축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문제인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만약에 이란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유가 $100는 그냥 돌파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어떤 상황을 가냐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서민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생각하면은 너무 안타까워서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 저는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게 우리가 시장을 흘러갑니다. 항상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상 또 수혜받는 종목들도 있어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유주죠. 그리고 유가가 높아지면은 뭐 정유주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율 계속 다시 한번 오르잖아요. 수출주,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뭐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은 다시 한번 또 각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섹터도 있지만은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오히려 이제 반대로 잘 나가는 또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는 말 그대로 종목 고르기. 이제는 뭐 종목 고르고 날 수밖에 없고 업종별로 아마 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의 길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